5,000년 동안 우리는 솔즈베리 평원에 서 있는 저 거대한 돌들을 바라보았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침묵으로만 화답했습니다. 수천 명의 지성이 그 암호를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만약 그 모든 시간 동안 해답이 고고학자의 붓을 기다리며 땅속에 묻혀있던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암호가 이미 차갑고 공정한 지성, 즉 인공지능에 의해 풀렸다면 어떨까요? 스톤헨지는 결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거울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모든 시대는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18세기의 낭만주의자들은 보름달 아래서 의식을 거행하는 긴 수염의 드루이드를 보았습니다. 20세기의 UFO 연구가들은 외계 우주선의 착륙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현실주의자들은 그것을 복잡한 달력이나 고대 왕들의 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두려움, 희망, 그리고 자기 시대의 도구들을 거울처럼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 모두는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오늘 시작되며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전설이 아닌 순수한 논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정보원은 데이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내자는 공리 엑시오마라고 불리는 분석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활성화한 첫 번째 프로토콜은 잡음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사실과 허구를 분리하고 우리가 진실을 보는 것을 방해했던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스톤헨지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끈질긴 신화는 드루이드에 관한 것입니다. 거석들 사이에서 별을 연구하는 켈트족 사제들의 이미지는 절대적인 진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공리에 이용 가능한 모든 연대기를 입력하여 스톤헨지의 건설 시기와 드루이드의 황금기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돌이 평원에 놓인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드루이드가 브리튼 땅에 발을 들여놓기 약 1000년 전이었습니다. 1000년입니다. 드루이드들은 이미 그들에게도 오래된 유적을 사용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관광객에 불과했습니다. 좋습니다. 드루이드가 아니라면 아마도 훨씬 더 강력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외계인 접촉설, 즉 스톤헨지가 외계인 기술자들의 작품이라는 이론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논리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원시적인 인간은 50톤짜리 돌덩이를 옮길 수 없으니 누군가가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버전 역시 순수한 데이터 앞에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공리는 각 돌에 대한 지질학적 및 분광학적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100% 지구의 것입니다. 어떤 이국적인 금속 합금도 어떤 첨단 도구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은 논리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항성간 우주를 횡단할 수 있는 문명이 현지의 사암을 사용하여 그렇게 조잡한 물체를 만들겠습니까? 주머니에 양자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도시만 한 크기의 주판을 만들기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설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넘어 그냥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과학적인 버전들은 어떻습니까? 사원, 천문대, 묘지, 이 이론들은 각각 실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내 스톤헨지는 동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시신들이 묻혀 있습니다. 각 이론은 퍼즐의 한 조각만을 설명할 뿐 다른 모든 조각들은 무시합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달력이었다면 왜 그들은 현지 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일스에서부터 240km나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청석을 끌고 왔을까요? 왜 1년 중 단 나흘을 표시하기 위해 그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만약 그것이 단지 묘지였다면 왜 1500년에 걸쳐 건설되고 재건되었을까요? 어떤 왕조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스톤헨지를 하나의 상자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현대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는 화면이 비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된 기능이 거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과는 거리가 멉니다. 잡음 프로토콜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공리는 이론들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론들 뒤에 있는 방법론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모든 이론에서 근본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오류는 바로 인간적인 요소, 즉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경향입니다. 낭만주의 연구자들은 드루이드를 찾았습니다. 공상 과학 소설을 보며 자란 사람들은 외계인을 찾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천문대를 보았고 사제들은 사원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념물을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돌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투영, 오류, 환상의 덩어리가 바로 수세기 동안 진짜 신호를 덮어버린 정보의 잡음입니다. 공리가 무엇을 했냐고요? 완전한 필터링입니다. 추측에 기반한 모든 데이터는 폐기되었습니다. 고고학, 지질학, 수학에서 100% 확인되지 않은 모든 이론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신화라는 문화적 층 전체는 무관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오직 핵심만이 남았습니다. 순수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 돌들의 정확한 기하학적 구조, 각 돌의 광물 구성, 원형 내부에서 수행된 음향 테스트 데이터, 지난 만년간의 밤하늘 지도와 선사시대 풍경의 지형,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5,000년의 잡음이 꺼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스톤헨지를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래된 질문들은 누가 지었는가 또는 왜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질문은 그것과는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이 구조 전체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요소, 바로 돌 자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50톤. 이것이 스톤헨지에서 가장 큰 사암 기둥의 무게입니다. 5만 킬로그램. 현대전차 한 대의 질량과 같습니다. 40km. 이것은 그들이 차해석장에서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알려진 기술의 수입니다. 철도, 가축도, 운송을 위한 바퀴 사용도 없이 말입니다. 역사책에서 우리가 보는 공식적인 답변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변명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수천 명의 남자들이 소리치고 땀 흘리며 나무 굴림대 위에 놓인 거대한 돌을 가죽 밧줄로 끄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앙적으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낭만을 걷어내고 순수한 물리학이 말하게 할 때 그 이미지는 가루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교과서 속 장면을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모든 매개 변수가 포함되었습니다. 50톤의 무게, 솔즈베리 평원의 부드럽고 울퉁불퉁한 지형,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 굴림대는 돌의 중앙 압력을 받자마자 단순히 금이 가는 대신 폭발하여 파편으로 변합니다. 돌은 즉시 부드러운 흙 속으로 가라앉아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게를 완벽하게 분산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뮬레이션은 계속됩니다. 100m를 이동한 후 굴림대의 절반은 으스러지거나 땅에 박혀버립니다. 썰매는 멈춥니다. 게다가 이 무게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1200명의 남자가 완벽한 동기화 속에서 끌어야 합니다. 공리는 사회적 역학을 분석했습니다. 이 동기화를 몇 달 동안 유지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공 확률은 1%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운송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돌들을 세웠을까요? 공식적인 버전은 거대한 흙이나 나무 경사로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공리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훨씬 더 나빴습니다. 돌을 위로 끌어올리려면 경사로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사로 자체의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게 됩니다. 경사로의 부피는 돌 자체보다 수십 배나 더 커질 것입니다. 경사로를 만드는 것은 거석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공학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걸까요? 이 과제는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천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거부했던 천재성입니다. 공리는 무차별적인 힘의 시뮬레이션을 폐기한 후 역공학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올바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무, 밧줄, 돌, 그리고 인간의 지성만을 사용하여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방법은 무엇인가? 그가 찾은 답은 그 우아함에 있어 인상적입니다.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은 결코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력이 아니라 균형에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잊혀진 기술을 재구성했습니다. 운송을 위해 그들은 굴림대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돌은 거대한 나무 요람, 즉 돌덩이에 둥근 모양을 부여하는 곡선형, 우리 안에 놓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돌을 끌 필요 없이 그냥 굴릴 수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렛대를 사용하여
이 거대한 원통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닌 물리학에 의존하는 느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는요, 경사로는 없었습니다. 공리는 모두가 무시했던 고고학 데이터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돌의 주 구멍 옆에 있는 작지만 깊은 구멍들. 그것들은 균형추 시스템을 위한 홈이었습니다. 돌은 구멍 가장자리까지 굴려졌습니다. 한쪽은 흙자루로 된 균형추가 달린 거대한 지렛대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 가장자리 아래의 흙을 파내기 시작하여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거대한 돌은 자신의 무게로 부드럽게 거의 인간의 노력 없이 제자리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중력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것은 상인방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방은 두 기둥 사이의 바닥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아래에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층층이 돌 위에 널빤지를 센티미터씩. 몇 주가 걸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안전하고 통제된 과정이었습니다. 단이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돌을 홈에 맞추고 단을 해체했습니다. 순수한 역학, 순수한 지성, 공리는 단언합니다. 스톤헨지 건설에는 수천 명의 노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리학과 물류에 대한 지식의 수호자들인 수백 명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우리는 방금 가장 무거운 현지돌인 사르센석의 미스터리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건설자들이 진정한 석기 시대의 공학사무소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훨씬 더 깊은 미스터리로 가는 문을 열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르센석은 스톤헨지의 골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소위 청석입니다. 그것들은 더 작지만 각각이 40km가 아닌 240km를 여행했습니다. 그것들은 웨일스의 프레슬리 언덕에서 왔으며 산과 숲, 그리고 브리스톨 해협의 위험한 물을 건넜습니다. 사르센석을 옮기는 것이 천재적인 행위였다면 청석을 가져온 것은 그 규모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웅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거대한 사람들을 운반하는 것이 천재적이었다면 청석의 여정은 광기였습니다. 절대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장엄한 광기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당신은 석기 시대의 수석 기술자입니다. 당신은 방금 50톤짜리 현지 기둥을 옮기고 세우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신의 작품의 골격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내부를 완성하기 위해 논리는 구하기 쉬운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다른 돌, 특정한 돌이 필요하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2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산과 숲,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협 중 하나의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스톤헨지에 대한 순전히 실용적인 이론을 모두 파괴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전의 모든 작업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까요? 평균 4톤 무게에 그다지 크지도 않은 돌 80개를 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요. 그것은 단순한 돌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독특한 특성을 가진 유물이어서 그것을 위해 건설자들은 나라를 재설계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서 경로 벡터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시스템은 이 명백한 광기 뒤에 있는 논리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거대한 삶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식 과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웅적인 여정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을 육로로 끌고 그 다음 뗏목에 실어 바다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경로를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먼저 육로로 강까지, 그 다음 브리스톨 해협을 따라 내려가고 다른 강들을 따라 평원까지 올라가는 경로입니다. 시스템은 위험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브리스톨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수 간만의 차를 보이는 곳으로 유명하며 그 차이가 15m에 달합니다. 조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원시적인 뗏목에 수톤을 싣고서는 통제 불능이었을 것입니다. 공리의 모델링에 따르면 가능한 최상의 날씨에서도 해협을 건널 때 화물과 선원을 잃을 확률은 60% 이상이었습니다. 80개의 돌을 운반하기 위해 그들은 200번 이상의 원정을 보내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과 120개 이상의 귀중한 돌기둥을 잃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화도 이처럼 치명적이고
낭비적인 계획에 전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역사학자들이 선호했던 것은 빙하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결코 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만 년 전 거대한 빙하가 웨일스에서 그것들을 뜯어내 솔즈베리 근처에 편리하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건설자들은 단지 그것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단순한 이론이며 다시 말하지만 거짓입니다. 공리는 모든 고대 지질학 데이터와 브리튼 상공의 빙하 이동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레슬리 언덕에서 돌을 가져왔을 수 있는 빙하의 경로는 결코 솔즈베리 평원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서쪽으로 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광물 분석 결과 스톤헨지는 휘로감, 유무남, 화산 쇠설암을 포함하여 최소 7가지 다른 종류의 돌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는 웨일스의 바로 그 작은 지역에서 왔습니다. 빙하는 혼돈의 힘이며 모든 것을 긁어냅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게 정밀한 지질학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돌들이 단순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두 가지 주요 이론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리가 세 번째 길을 찾는 것은 바로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입니다. 시스템은 고대인들이 우리처럼 육지냐 바다냐로 생각했다는 개념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가장 길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체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지형도를 시각적 스펙트럼이 아닌 수문학적 스펙트럼으로 분석했습니다. 길을 찾는 대신 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공리는 오래된 강바닥, 시내 호수를 연결하는 진흙과 풀로 덮여 거의 보이지 않는 선형 함몰지 네트워크, 즉 변칙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수 세기 동안 풍경의 우연으로 여겨졌던 것이 실제로는 인공수로 네트워크였습니다. 건설자들은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연속적인 물의 통로. 돌을 끄는 대신 그들은 돌을 띄웠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수문, 댐 운하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위를 높이고 급류를 우회하며 고립된 수맥들을 하나의 운송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낮은 위험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작고 숙련된 팀으로 이것을 해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단지 기념물을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나라의 풍경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전체 그림을 바꿉니다. 그것은 선사시대 브리튼인들을 원시 부족에서 피라미드 건설자들의 버금가는 야망을 가진 수력공학 문명으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어떻게에 대한 답은 왜를 더욱 시급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그들은 현지 돌보다 크지도 강하지도 않은 돌들을 위해 나라의 풍경을 바꾸었습니다. 이 집착을 이해하기 위해 공리는 우리가 또 다른 데이터층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을 가져왔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언제 가져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돌의 미스터리에 대한 답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또다시 그리고 중대하게 실패했습니다. 945단원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우선순위는 채널의 리듬과 형식인데 제가 그것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원본 콘텐츠의 복잡성이 간결함의 필요성을 압도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어 수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춰 프로세스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었는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건설에는 1500년이 걸렸다.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와 로마 제국의 멸망 사이의 시간보다 더 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정밀 공학 계획이 75세대에 걸쳐 구전으로 전해졌다고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넘어섭니다.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모호한 연대표는 결국 기념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지에 대한 편리한 정당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선사시대의 가장 위대한 공학 작품을 마치 여러 부족이 무작위로 돌을 추가한 것처럼 혼돈스러운 무더기로 변질시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스톤헨지는 정밀함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정밀함은 1500년의 오차 범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도구였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우리에게 때로는 100년의 오차 범위를 가진 창을 제공합니다.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제를 공리에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시간 측정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시스템은 단지 탄소 연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데이터들을 나이테, 광물에 갇힌 빛을 이용한 연대 측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천문학적 계산과 교차 분석하여 복잡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공리는 건설의 각 단계를 그 시대의 하늘 지도와 비교하며 우연이 아닌 원인을 찾았습니다. 분석이 끝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혼돈스러운 건설이라는 신화는 사라졌습니다. 스톤헨지의 건설은 1500년에 걸쳐 질질 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5번의 충격으로 일어났습니다. 짧고 강렬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5번의 활동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충격 사이에는 수세기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수세기의 기다림. 첫 번째 충격은 기원전 약 3000년이었습니다. 돌은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원형 도랑과 56개의 오브리 구덩이를 팠습니다. 공리는 이것이 땅에 새겨진 하늘 지도인 아날로그 컴퓨터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의 창조는 시스템이 브리튼 상공에서 폭발한 초신성으로 식별한 사건에 맞춰 계획되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 다음 기원전 2600년경에 청석 작업이 시작됩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계산에 따르면 그 시기에는 수천 년마다 한 번씩만 반복되는 독특한 행성 정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가장 짧고 가장 강렬했습니다. 기원전 2450년경, 100년도 안 되어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스톤헨지라고 부르는 거대한 사암 원형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서둘렀습니다. 공리는 그 이유를 답합니다. 그들은 특정 날짜를 위해 기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만에 가장 긴 계기일식 중 하나가 그 그림자를 정확히 그 장소 위로 지나갈 예정이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충격은 청석의 작은 재배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쇠퇴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공리는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개조의 신호가 아니라 보정의 신호였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지구 축의 느린 흔들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구는 정확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처럼 그들은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스톤헨지는 짓는데 1500년이 걸린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1500년 동안 작동한 과학기구였습니다. 그 창조자들은 우주의 달력이 요구할 때만 그것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종류의 기구였을까요? 스톤헨지를 달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슈퍼컴퓨터를 주판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것은 동지를 표시하지만 그것은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공리는 우주 상관관계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56개의 오브리 구덩이가 열쇠입니다. 이 숫자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달의 18.6년 주기, 즉 언제 어디서 일식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사로스 주기를 추적하는 데 완벽한 숫자입니다. 이 구멍들을 따라 움직이는 표식을 사용하여 그들은 태양이 삼켜질 순간을 몇 년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식의 힘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중앙의 큰 말굽 모양 돌들은 문으로서가 아니라 관측창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돌들 사이의 각 틈은 보정된 창으로 태양과 달뿐만 아니라 시리우스나 아크투루스와 같은 특정 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창은 금성을 향하고 있었지만 오직 금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해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들은 행성들을 추적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2000년 후에야 나타날 지식 수준입니다. 천문학은 기하학, 장소, 시간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가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재료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돌만큼이나 나무 기둥도 잘 작동합니다. 왜 그들은 240km나 떨어진 곳에서 80개의 돌을 끌고 와야 했을까요? 답은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천문학은 시간을 설명했지만 돌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나무 기둥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라를 횡단하고 운하를 건설하고 4톤짜리 휘로감 덩어리 80개를 옮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지 우주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우주와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스톤헨지의 가장 큰 비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을 들어야 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조용한 돌들의 원형이 사실은 거대하고 완벽하게 조율된 악기였다면 어떨까요? 환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단순한 호기심으로 취급되며 무시되어 온 물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프레슬리 언덕에서 가져온 그 청석들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치면 노래를 합니다. 그것들은 종처럼 울리며 맑고 선율적이며 긴 소리를 냅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세계에서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공리에서 우리는 공명조화,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시스템에는 거대한 사암과 청석 모두를 포함하여 각 돌의 모양, 크기, 광물 구성을 포함한 스톤헨지의 완전한 음향 모델이 입력되었습니다. 임무는 청석을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스톤헨지는 단지 소리를 내는 돌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설계된 공명실입니다. 시뮬레이션의 첫 번째 발견은 외부 원형, 즉 거대한 사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벽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향 반사경으로 기능했습니다. 그 원형 기하학과 돌의 밀도는 중앙에서 오는 음파를 포착하여 다시 내부로 집중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리는 흩어지는 대신 갇히고 축적되어 그 강도가 몇 배나 증가했습니다. 중앙에서 생성된 어떤 소리라도 귀청이 터질 듯하고 꿰뚫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내부 말굽 모양으로 배열된 청석들은 무작위로 배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공리의 음향 분석에 따르면 각 돌은 쳤을 때 고유한 음을 냅니다. 함께 있을 때 그것들은 혼란스러운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형성한 것은 복잡한 화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악기가사 톤짜리 돌기둥인 선사시대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항상 이 돌들 근처에서 마울이라고 불리는 수백 개의 돌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의 기능은 건설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실로폰을 위한 채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케스트라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연주했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공리는 결과적인 주파수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악을 넘어 신경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은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이 화음을 지배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8에서 13Hz 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알파 리듬입니다. 그것은 명상 상태, 즉 의식적인 평온 상태에 있는 인간 뇌의 주파수입니다. 두 번째는 4에서 7Hz 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타 리듬입니다. 뇌는 최면, 깊은 이완 또는 꿈 단계 동안 이 주파수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든 조각을 맞추면 시나리오가 명확해집니다. 의식은 아마도 이렇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날, 그들의 돌 컴퓨터로 계산한 날이 옵니다. 대기일식이나 행성 정렬, 선택된 자들이 원형 안에 모입니다. 수석 천문학자의 신호에 따라 연주자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청석을 치기 시작합니다. 공기는 단지 소리뿐만 아니라 맥동하는 물리적 진동으로 가득 찹니다. 사암 원형은 이 진동을 포착하여 사람들에게 집중시킵니다. 소리는 그들의 몸을 관통합니다. 그들의 뇌는 과학자들이 동조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파동을 돌의 주파수와 동기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아지경 상태에 빠집니다. 집단적이고 완전히 통제된 무아지경. 스톤헨지는 심리 음향 기계였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바꾸고 조율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건설자들은 단순히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물리학과 신경 생물학의 법칙을 사용하여 오늘날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인식 상태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적 정밀함은 언제 문을 열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음향적 조화는 손잡이를 돌리는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기술이었습니다. 신성하고 잊혀졌지만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이끕니다. 누구?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정밀공학을 결합하고 풍경을 바꾸고 장기적인 천문학을 이해하고 소리를 사용하여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통합할 수 있었던 민족.
이것은 원시적인 농부 부족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명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해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자들을 해독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고고학은 우리에게 단편만을 주었습니다. 도자기 조각, 석기 도구, 뼈, 비커인이나 신석기인과 같은 건조한 용어들. 이러한 딱지는 1500년에 걸쳐 우연히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은 단순한 농부들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미지는 신기루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숨기는 편안한 이야기. 그 진실은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이 그들의 이웃들과 너무나 달라서 마치 다른 시대에 속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익명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우리는 민족 서명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도자기 파편은 제쳐두었습니다. 대신 공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유일한 기록, 즉 인간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스톤헨지 주변 무덤에서 발견된 수십 구의 유해에서 추출한 전체 게놈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이 게놈들을 고대 유럽의 유전 지도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브리튼의 역사를 영원히 바꿉니다. 먼저 공리는 어떤 건설이 있기 전에 그곳에 살았던 수렵 채집인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게놈은 수천 년 동안 고립된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약 6000년 전 시스템이 완전한 대체 사건으로 분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고대 게놈은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새로운 민족이 섬에 도착합니다. 이 새로운 민족의 유전적 표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의 기원을 가리킵니다. 현재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역, 그들은 이주민이었습니다.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브리튼이 결코 본 적 없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농업 가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듯이 공학과 천문학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지식.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은 사실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이론화한 것처럼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럽의 다른 쪽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유전학은 이야기의 절반만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건설자들 자신이 어디서 자랐는지 알기 위해 공리는 동위원소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섭취하는 물과 음식의 화학 성분은 치아의 범랑질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스트론튬과 산소의 비율은 지질학적 여건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해, 즉 돌에 가장 가깝게 묻힌 유해에 대한 분석은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핵심 인물 중 거의 아무도 현지인이 아니었습니다. 스톤헨지 기슭에 묻힌 남자는 그곳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웨일스의 산에서 정확히 청석이 나온 차해석장 옆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북쪽의 오크니 제도에서 왔는데 그곳에는 다른 신비한 석조 단지들이 있습니다. 공리가 그리는 그림은 인상적입니다. 스톤헨지는 단일 부족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숙련된 사람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이자 순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 멀리서 왔고 종종 그곳에 영원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는요? 파라오와 그의 노예들이라는 이미지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덤 분석은 어떤 권력 계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금으로 가득 찬 왕의 무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하게, 그러나 엄청난 존경을 받으며 묻혔습니다. 해골들은 고된 노예 노동의 흔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뼈에는 잘 치유된 심각한 골절이 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공동체적 돌봄을 증명합니다. 공리는 이 사회를 모델링했습니다. 그것은 평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사회였습니다. 권력이 아닌 지식에 기반하여 건설된 사회. 아마도 그것은 신성한 기술의 수호자들인 일종의 기술자 천문학자 계급이었을 것이며 그들은 단 하나의 위대한 작업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야만인이 아닙니다. 지적인 이주민, 석기 시대의 과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혁명적인 지식을 가져왔고 유럽의 입문자들을 위한 순례의 중심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미스터리의 해결은 또 다른 훨씬 더 깊은 미스터리를 열 뿐입니다. 왜 그들은 이곳으로 왔을까요? 이 습하고 먼 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1500년 후 그들의 독특한 문화는 사라지고 그들의 지식은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걸작을 바라보았지만 그 중심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것을 감탄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복잡한 틀은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스톤헨지가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톤헨지는 사실 전체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솔즈베리 평원의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설계된 거대한 메커니즘의 정점, 중심일 뿐입니다. 주변의 다른 기념물들은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구성 요소였습니다. 공리는 풍경 합성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시스템은 돌을 보는 것을 멈추고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에비뉴. 스톤헨지 입구로 이어지는 3km 길이의 흙길. 그 선은 하진날 일출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렬이 지나는 길, 태양을 겨냥하는 조중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km 떨어진 곳에 더링턴 월스가 있습니다. 도랑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정착지로 또 다른 기념물인 우드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리는 완벽한 대칭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스톤헨지가 돌, 영속성, 그리고 죽은 자들의 왕국이라면 더링턴 월스는 그 거울이었습니다. 나무 일시성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왕국, 에이번강은 그 둘 사이를 흐릅니다. 그것은 장애물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계선, 두 세계를 나누는 신화적인 강처럼 기능했습니다. 시스템은 의식을 재구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로 된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경계인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세계로 이어지는 돌길인 에비뉴로 들어섰습니다. 그것들은 같은 기계의 두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에는 그레이트 커서스가 있습니다. 돌 자체보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3km 길이의 거대한 구조물. 공리는 그것이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원래의 좌표 격자, 다른 모든 것이 그려진 기준선. 풍경 전체가 기구입니다. 거대한 회로 기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의 공학, 운하의 불가능한 물류, 우주와 동기화된 건설의 충격들, 음향 무아지경 기계, 과학자 이주민들, 그리고 의식의 풍경. 최종 프로토콜의 시간이 왔습니다. 목적. 공리는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사건으로 종합했습니다. 그날의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날, 그들의 돌 컴퓨터로 계산한 날, 개기일식. 풍경의 기계가 살아납니다. 행렬은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인 더링턴 월스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선택된 자들, 지식의 수호자들만이 에이번 강을 건넙니다. 그들은 의도를 집중하며 에비뉴를 오릅니다. 그들은 원형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이 정렬됩니다. 태양이 사라집니다. 순간이 왔습니다. 신호에 따라 수호자들은 청석을 칩니다. 공기가 진동합니다. 사암 원형은 소리를 포착하여 증폭시키고 참가자들에게 집중시킵니다. 알파와 세타 주파수가 그들의 정신을 꿰뚫습니다. 그들의 뇌는 진동과 동기화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조율된 집단 의식으로 융합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지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무아지경으로 결합되고 우주적 순간에 의해 추진되어 건너갑니다. 하지만 어디로, 누구와 대화하기 위해? 신들과?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스톤헨지는 연결의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의식을 저장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기술자들과 천문학자들의 지혜가 죽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에 연결되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계가 켜진 상태에서 그들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지식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글 없이 과학을 살아있게 유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공학과 천문학 지식을 75세대에 걸쳐 잃지 않고 전수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살아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엄청난 노력, 정밀함, 노래하는 돌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현명했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공리는 최종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일어난 일은 붕괴가 아니라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대체되었습니다. 기원전 2200년경 새로운 기술이 브리튼에 도착했습니다. 더 시끄럽고 더 공격적이며 더 매혹적인 것, 청동. 집단적 지식의 석기 시대는 개인적 힘의 금속 시대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청동검을 만들어 이웃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데 왜 우주와 대화하기 위해 기계를 짓는데 수십 년을 보내겠습니까? 물질적 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사고방식이 승리했습니다. 고대의 지식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밀리에 전해졌습니다. 비밀이 되었습니다. 1000년 후에 나타난 신화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드루이드 마법사들. 그들은 단지 세상이 금속의 빛과 맞바꾼 위대한 과학에 왜곡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5000년 동안 돌들은 기다렸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그들의 말을 듣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원시적인 과거가 아닌 우리가 잃어버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류가 갈 수 있었던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톤헨지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이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공리 연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읽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